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태평양 유로물리센터 이반물리학 역학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찰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런 되게 위험해 보이는 커브길이 보이죠.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될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개념적으로 최대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마찰력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 부분 이 원운동과 구심력, 커브길이 이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커브길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길인데 원운동이라 그러면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운동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두 개를 사실 결합을 하면은 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속도를 줄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도 출발을 할 거고요. 고전역학이란 게 물체의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운동의 원인이 힘이다 라고 해서 F는 ma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이거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 미적분 의미를 조금 제가 수학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오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오타 아닙니다. 원인이 힘이라고 했는데, 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치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였는데, 위치가 변하는 거의 원인은 속도였죠. 그러니까 속도가 있어야지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체 운동의 원인은 속도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물리 법칙이 그렇게 생겨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어떤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를 다루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원인을 다시 찾아야지 이게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의 원인이 힘이라고 한 겁니다. 운동의 원인은 속도고요. 운동의 원인인 속도의 원인은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오타가 아니었고 의도된 거였다. 이 표현은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표현이 아니고, 이 물리가 쉬워지는 미적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가노 히로유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역시 역학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거고요. 이번 시리즈 전체가 다 역학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건데, F는 MA를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 이런 거였습니다. M이라는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고, 이번에는 바닥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바닥을 놓은 이유는 마찰력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일들인데, 휴대폰이 최근에 제가 실리콘 케이스로 바꿔가지고 조금 마찰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휴대폰 뒷면 유리라서 잘 밀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카메라 부분이 약간 흠집이 나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요. 아주 물리학자스러운 건조한 용어로 말하면 실리콘 케이스로 바꿔서 마찰력을 좋게 만들어서 제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아무리 밀어도 되게 센 힘을 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닥에 이렇게 놓여있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포물선 운동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그 모든 질량은,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에서 모든 물체는 질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향하는 이런 질량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바닥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지금 제가 바닥을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그려놓은 바닥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이것 따라서 이렇게 땅으로 자유낙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얘가 초기 속도로 얼마 갖고 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하거나, 이것도 포물선이라고 했으니까 포물선 운동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에 따르면 이 바닥 위에 물체를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력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안 꺼져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바닥이 위로 이거를 지탱한다는 거는 이런 중력을 이길 만한 힘이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얘네 둘을 소위 상쇄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바닥이 이 질량의 힘을 물체에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적어도 Y 방향으로는 이 두 개가 상쇄가 돼서 물체가 가속되지 않는 겁니다. 이 중력을 상쇄시키는 바닥이 질량에 이렇게 가하는 힘을 소위 수직력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지금 위로 솟아오르거나 바닥으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아셔야 되는 거는, 중력과 수직력이 정확하게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Y 방향으로는 아무런 가속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이 전제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럼 이제 Y 방향은 해결됐으니까 X 방향으로 우리가 F라는 힘을 가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F라는 힘을 가하면 이쪽으로는 저희가 힘을 가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는 이런 힘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면 F는 M에서 그대로 온 거죠. 이거 그냥 M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M분의 F라는 가속도를 받아야 되고, 가속도를 받으면 물체가 요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 알고 있는 바닥에서는 되게 살살 이렇게 밀었을 때는 안 밀릴 수도 있잖아요. 요 중력을 수직력이 상쇄시켰듯이 안 밀린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쪽으로 향하는 힘이 있을 때 왼쪽으로도 어떤 저항이 있어야 되고, 그 저항을 줄 수 있는 건 사실 바닥이죠. 그래서 실제 바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칠거칠한 바닥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거칠거칠한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굉장히 무거운 어떤 택배 상자를 끈다고 생각해 봅시다. 들면 제일
제일 좋겠지만 너무 무거워서 바닥에서 이걸 끌려고 할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어떤 건지 생각해보면 저렇게 힘은 기술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 힘을 표시를 제가 다 안 했기 때문인데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힘을 좀 크게 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당겨야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이 현상, 지금 가만히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까 중력과 수직력이 상쇄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수평 방향으로도 이쪽으로 힘이 있으면 이쪽도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정확하게 같은 크기를 갖고 방향은 정확히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썼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딱 되면 요 네 가지 힘이 정확하게 상쇄가 됩니다. 수직 방향은 중력과 수직력이 상쇄가 되고, 수평 방향은 우리가 가한 힘 F와 이 미끄러지지 못하게 막는 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엄밀하게는 사실은 이 힘은 여기 작용하긴 합니다. 편의상 이렇게 위에 썼는데 바닥과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요 힘 4개가 정확하게 상쇄되고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좌표기에 써서 이렇게 하면은 X 방향은 플러스 F와 마이너스 F, 오른쪽으로 향하는 힘과 왼쪽으로 향하는 힘이 정확하게 상쇄해서 없고, Y축은 원래도 아까 얘기했었죠. 수직력과 중력이 상쇄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각각의 힘이 더했을 때 이 소위 알짜힘이라고 부르는 게 다 0이 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가속도가 없고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 힘을 크게 확대했을 때 뭐 느끼겠지만 택배 상자도 굉장히 큰 힘을 주면은 결국 움직이잖아요. 언젠간 이 균형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F를 일반적으로 썼기 때문에 F가 지금 이 크기면 정확하게 이 크기로 이쪽으로 갈 거고요. F가 이거보다 2배가 되면 이쪽도 2배가 되겠죠. 이게 뭐 10배가 되고 뭐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돼도 이거를 그대로 계속 상쇄를 시키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마이너스 F의 크기가 언젠가는 이 오른쪽으로 우리가 가해주는 힘에 비해서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진다는 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우리가 가한 힘에 비해서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작아지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이거를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는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 마찰력이 실제로는 이거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요. 대문자 F는 저희가 지금 임의로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끌어가는 그런 힘이 될 거고, 소문자 F는 그거에 저항해서 바닥과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마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찰력이라는 거는 수평 방향의 F를 어느 정도 상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란 말이 중요해요. 상쇄를 다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경험 법칙을 생각을 해봅시다. F가 되게 작을 때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점점 F를 키워나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슬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뭐 실제로는 불연속적이지 않지만 좀 불연속적으로 보이는 이런 변화가 F를 점점 크게 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것의 기준은 당연히 이 F 자체의 크기가 됩니다. 작을 때는 마찰력이 이거를 계속 상쇄시키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커지면 그때는 마찰력이 더 이상 이걸 상쇄 다 못 시키고 남은 그 힘으로 이쪽으로 팍 밀려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가로축에는 우리가 가해주는 힘을 쓰고요, 세로축에는 마찰력을 쓰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안 움직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요 기준을 소문자 FS의 max라고 쓰겠습니다. 요 기준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지 영역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움직이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1N을 주면은 여기도 1N이 돼야 되고요, 2N이 주면 여기도 2N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힘만큼 상쇄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소위 Y는 X, 그러니까 45도짜리 그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대문자 F와 소문자 F가 정확히 같아지는 점, 여기까지는 정지 영역인데 여기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팍 하고 밀리는 순간, 그 팍 하고 밀리는 순간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움직이니까 운동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원래는 이렇게 가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딘가 꺾여야 돼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어떠냐, 경험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툭 하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직선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팍 하고 밀린지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꾸준히 우리가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어느 순간 심지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쪽 힘이 커져서 팍 하고 밀리는 거죠. 요 차이만큼 그 힘으로 딱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영역도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FK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F가 FS max,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정지 마찰력 중에서 최대 어디까지 버티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절대까지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이게 여기서 경험 법칙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택배 상자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무거울수록 옮기기가 힘듭니다. 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질량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는 무게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랑 얘가 같은데 더 근본적인 건 이겁니다. 수직력에 비례하는 게 근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더 크거나 이게 작은 상황이 있다면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이렇게 써야 돼요. n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를 그리스 문자 뮤를 써가지고 u라고 쓰고 us라고 씁니다. 정지되어 있다는 뜻이고 스태틱은, 그래서 스태틱 프릭션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영역. 그래서 이거를 이 비례 상수입니다. 이거는 비례하니까 비례 상수를 써준 거예요. 비례 상수가 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무게만 비례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거칠거칠한 복도에서 미는 거랑 매끄러운 복도에서 미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바닥의 재질 같은 게 정지 마찰 계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지 마찰 계수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바닥의 성질에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바닥과 물체의 접합면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n이나 mg나 똑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근본은 이거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결정하는 게, 이게 어디서 꺾어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영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제 FK라고 쓴다고 했죠. 운동 영역에서는 그래서 FK가 작용하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력에 비례하는데, 이때는 마찰 계수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K라고 쓰고, K는 카이네틱스에서 온 거예요. 카이네틱스라고 하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뮤 K라고 쓰고, 이거는 UK라는 거는 운동 마찰 계수가 됩니다. 근데 운동 마찰 계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툭 떨어지는 건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당연히 실제로 뮤 K가 언제나 뮤 S보다는 작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똑같이 수직력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더 크고 이만큼이.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 마찰력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리고 원운동 이야기는 왜 갑자기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원운동이란 게 등속 원운동이라고 할 때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등속 원운동 할 때 속은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근데 원운동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할 텐데요, 뺑뺑 도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로 계속 돌고 있는데, 이게 돈다는 거 의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속력은 동일하게 돌 수 있습니다. 계속. 속도는 벡터 양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가다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원운동이 되게 특수한 운동이죠, 사실. 그래서 이 원운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사실 변하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하더라도 속도는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자동차가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좀 크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도는 운동이, 자동차가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이러한 원운동에서 일부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원운동의 일부로서 자동차가 이렇게 커브를 돈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왜 커브길을 돌 때 속력을 줄여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는 운동에서 가속도가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이런 등속 원운동 한다고 할 때 속력은 일정하고요. 속도는 계속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 여기선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선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선 이쪽으로 가겠죠. 이 화살표가 좀 그런 걸 뜻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거는 속도는 계속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 순간에는 속도가 이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VI 이니셜이라고 써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VI일 때 이 속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는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졌습니다. 이게 변화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F일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VF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차이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벡터를 실제로 빼봐도 되는 건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차이는 이 끝점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향입니다. 이거를 여기 그대로 옮기면은 약간 뭐 요런 방향이 될 텐데, 사실은 이거를 미분 개념으로 굉장히 짧은 순간에 변화하는 걸 뜻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거의 차이가 줄어들고, 그러면 방향이 점점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모든 순간에 요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도가 생깁니다. 모든 순간에 방향이 언제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 안쪽으로, 원운동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향의 가속도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
운동은 속력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은 계속 변합니다. 속도는 계속 변하는 거고요. 따라서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속도가 크기는 반지름 분의 속력의 제곱이 됩니다. R분의 V 제곱이에요. 이거 유도할 수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것만 알려드리고, 벡터량이니까 크기만 있으면 안 되고 방향도 있어야죠.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해시라고 써서 방향만 나타내는 벡터인데, 그래서 요 가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심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라는 뜻입니다. 이 원운동을 유지시켜주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있으니까 힘도 있겠죠. F는 ma니까 A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의 회전 중심을 향하는 이런 힘이 되겠습니다. 구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예전에 정월 대보름 때 쥐불놀이 같은 거 할 때 이런 끈에 매달린 공 같은 거 손으로 잡고 이렇게 막 돌리는데, 돌리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가죠.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돌리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가위로 끈을 딱 끊어버리면 휙 날아가 버리죠. 물론 날아가다가 포물선 운동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보면. 어쨌든 이 원운동 유지할 수 없습니다. 원운동을 유지한다는 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손으로 힘을 가해서 이거를 계속 원운동을 유지시켜주도록 가운데로 이걸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천체 운동에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는 것도 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운동에서 이 부분을 잘 떼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있습니다. 커브길을 달리는 자동차에서 좌회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틀게 되겠죠. 그거를 마치 곡률 반경이 R인 원운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커브길을 돌 때 계속 구심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원운동의 일부를 일단은 해야지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라는 구심력이 필요한데, 도로에서 이 구심력 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끈에 매달린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심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도로의 정지 마찰력밖에 없습니다. 왜 정지 마찰력이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찰력을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자동차 타이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실제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잘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끄러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 옆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런 도로에서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정지 마찰력이 잡아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움직이고 있지만 F 방향으로 미끄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내지 않고 잘 커브길을 돌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이거를 밀어붙여 옵니다. 즉 정지 마찰력이 최대일 때는 어떤 거냐면, FS는 우리가 여기서 배웠죠. 이런 거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FS는 US에, 여기 제가 안 썼지만 여기 MG가 있을 거고 N이 있겠죠. 이 경우도 뭐 그냥 N과 MG가 같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FS MG가 되죠. 그런데 이게 구심력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구심력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러면 깔끔하게 M 딱딱 없어지고 남은 것은 무엇이냐? US는 RG분의 V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답인데, 의미가 뭐냐면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이걸 밀어붙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속력까지 마찰력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안전하게 이거 안쪽까지, 그러니까 속력을 더 늦춰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도로 상태가 정해져 있으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R은 뭐를 결정하냐면, 굉장히 급한 커브라면 이 곡률 반경이 굉장히 작을 거고요. 완만한 커브라면 곡률 반경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R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이게 완만하게 돈다는 거니까 좀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 말은 이 커브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마찰 개수가 조금밖에 안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다 일치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급한 커브일수록 R이 작습니다. R이 작다는 말은 큰 마찰 개수 US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도로가 마찰을 충분히 잘 해줘야 되고요.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얘가 작아지거든요. 얘가 작아지니까 급한 커브를 도는 게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커브를 돌 때 속력 V가 클수록 큰 마찰 개수가 필요합니다.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커브라면은 마찰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거 심지어 V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V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운전학원에서 배울 커브길을 돌 때 속도를 낮춰야 되는 게 당연히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운전을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는 포텐셜 에너지 곡선 읽기,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는가 하는데, 뭐 이거 등산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내려올 산을 올라가면 사실 제자리 걸음인데, 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거를 제가 지금 따라 그리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중력 입장에서 소위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